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책봉 조공 관계 교재는요 36페이지인데 동아시아 자체가 주제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봉 조공이라는 주제가 드디어 나왔는데 이거를요 정치사에서는 이제 중국사, 이 중국사하고 연결지어서 제가 설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중국사에 대한 이야기, 정치 흐름을 한번 잡아보시고 거기다가 살을 붙여볼게요. 자, 갑시다. 앞에서 이제 중국의 왕조들 뼈가 이제 잡혀 있었다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하나라 있었나요? 자, 은나라, 그 다음에 주나라, 춘추전국시대, 자 그리고 진나라, 한나라, 위진남북조시대, 이걸 통일했었던 게 바로 수나라입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위진남북조시대와 수나라를 한데 묶어서 정리를 해봤고요. 그 수나라가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까지인데 결국은 이제 무리한 토목공사, 그 다음에 고구려 원정 실패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농민 반란이 벌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당나라가 새롭게 건국이 될 건데 이 당나라는요 618년도에 이렇게 건국이 됩니다. 그럼 당나라가 건국됐을 때 이 당나라의 키워드는 뭔데요? 당나라 키워드는 일단은 이렇게 한번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체제가 확립이 되느냐? 율령 체제가 확립이 된다라는 거를 키워드로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 다음 단원에서는 또 어떤 게 나올 거냐면 율령이라는 게 뭐냐라고 이제 또 단원이 나오겠죠. 아무튼요 당나라의 율령 체제 확립 내용 들어가시게 되면 왕 이름이 몇 명 나오는데요. 이 왕 이름을 직접 물어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왕 이름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흐름을 여러분들이 잡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고조에 대한 이야기를 볼 건데요. 이 고조가 누구냐면 이연입니다. 이연이라는 사람인데 이 이연 같은 경우는요. 원래 수나라 장군입니다. 수나라 장군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나라 말기에 농민 반란이 벌어지는데 그 농민 반란을 진압해라! 라고 이제 책임을 맡겼더니 오히려 그 농민 세력들을 끌어안고 수나라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면서 당을 건국했었던 거죠. 다시 가면 수를 멸망시키고 수를 멸하고 당을 건국했다. 이렇게 한번 갑시다. 그럼 수를 멸하고 당을 건국했는데 이 시점이 618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수도는 무슨 성이냐면 장안성입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하나만 더 체크하고 할 게 뭐냐면 이때 수를 멸망시키고 당을 건국시키는 이 과정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았냐면 바로 얘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돌궐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돌궐의 도움을 받았다. 교재를 어디를 가시냐면요. 교재는 38쪽. 38쪽에 가게 되면은요. 돌궐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 본문에 지도 보이시나요? 지도 여러분들 출제 무지하게 잘 됩니다. 왕별표 때리시고요. 38페이지입니다. 그럼 38페이지에 지도 안에 보면 퀼, 테킨비 이런 비석도 있을 거고요. 지도 밑에 해석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돌궐에 대한 이야기가 정리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여러분들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돌궐에 관련된 것들을 한 번만 우리가 이야기한다라면 첫 번째는 유목 국가 중에 최초의 고유 문자를 씁니다. 다시 가면은요. 최초의 고유 문자를 사용했었던 게 바로 돌궐입니다. 이 돌궐이요. 몇 세기에 발전이 됐냐면 6세기에 발전됩니다. 6세기에 5세기 상황을 먼저 한번 가볼까요? 5세기에 가게 되면은요. 중국에서 위진남북조 시대라는 시대가 있었는데 여기에 북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위는요. 위진남북조의 북조에 있었던 5호 16국을 통일했었던 나라인데 이 북위가 몇 세기였었죠? 5세기였었죠. 그럼 이 5세기에 북위가 있었을 때 이 남조에는 누가 있었냐면 송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요. 이거를 가라고 주고 이걸 나라고 주고 이렇게 백지도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때 요 위에 가게 되면은 유연이라는 애가 나옵니다. 유연. 이 유연이라는 애는 선생님 교재 맨 뒤에 부록에 가면 유목국가를 정리하는 파트에 유연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 있습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유연은 지도로만 나옵니다. 지도로만 나오는데 이때 유연이 주어졌을 때 여기를 뭐로 준다고요? 가와 나로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연이란 얘는 유목국가는 오로지 뭐로만 세계를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유연이 뜨면 무조건 몇 세기라고요? 5세기입니다. 됐나요? 그런데 그 유연이라는 아이들을 집어삼킵니다. 그럼 유연이라는 아이들을 집어삼킨 게 누구냐면 바로 이게 돌궐입니다. 돌궐이 몇 세기에? 6세기 초. 522년 정확한 연도 몰라도 되고요. 6세기 초반에 돌궐이 여기를 장악합니다. 몇 세기가 됐죠? 6세기가 됐죠?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반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6세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북위가 동위와 서위. 근데 그 동위는 다시 북제. 여기는 다시 북주. 이런 식으로 뭐 됩니까? 쪼개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6세기 상황에서는 여기가 반으로 쪼개져 있었는데 이때 이 북제와 북주 얘네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돌궐이라는 얘네들한테 보십시오. 북위라는 애들이 어떻게 쪼개진 겁니까? 동위와
서위로 쪼개졌고 동위는 다시 어떻게 찍어졌고요? 북제로 발전됐고 얘는 다시금 북주로 발전됐죠. 얘 위에 지금 누가 있는 겁니까? 돌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요 이 북제와 북주 중에 북위라는 이 나라의 분열로 지금 이렇게 쪼개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발전됐을 때 북제와 북주 중에 누가 더 정통성이 있는 왕조입니까? 즉 북위를 계승한 정통성 있는 왕조가 누굽니까? 모르죠. 자기들끼리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내가 정통성 있는 왕조거든, 내가 정통성 있는 왕조거든, 자기들끼리 싸웠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여기 위에 썼던 강력한 세력 바로 돌궐. 이 돌궐이 6세기에 성장을 했는데 그 6세기의 돌궐에게 돌궐님 제 편이 되어주시면 안 됩니까? 제 편 좀 들어주세요 라고 얘한테 선물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요? 나도 선물 보낼 거야 라고 앞다투어 북제와 북주가 계속해서 자 예물 즉 조공을 합니다. 누구한테? 여기에 있는 돌궐한테 엄청나게 선물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돌궐에 있었던 집권자 중에 자 하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록을 남겼냐면 내 발밑에 효성스러운 아들 둘이 있으니 그 아들이 얘들이 인 거죠. 그 효성스러운 아들 둘이 있으니 나는 먹고 사는데 아무런 걱정할 게 없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지장이 없을 만큼 엄청난 예물을 지금 보내오는 겁니다. 됐죠? 심지어는요 나중에 이 돌궐에 공주가 있는데 이 공주한테 저하고 결혼해 주세요. 저하고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청혼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화번공주가 아닙니다. 화번공주는 중국이 주변 국가한테 시집 보내는 공주가 화번공주입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돌궐한테 결혼해주세요. 결혼해주세요. 청혼을 요청하는 겁니다. 아무튼요. 많은 선물을 보냈고 자 많은 선물과 함께 청혼까지 요청했었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누구와 누구로부터 자 북제와 북주로부터 자 많은 뭘 받았다? 선물을 받았다. 예물을 받았다.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그런데요. 이 북주가 다시 어떤 나라가 됐죠? 수나라가 됐죠. 수나라가 된 다음에 이 수나라가 자 누구를 먹고 북제를 먹고 남조를 먹고 이 전체를 나중에 통일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수나라가요. 북주가 수나라가 되어서 북제를 먹었을 때 이제 이 수나라 입장에서는 이 돌궐한테 선물 보낼 이유가 없죠. 선물 보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요? 이 돌궐한테 아까 선물 보낸 이유는 내가 정통성 있는 왕조야. 내가 정통성 있는 왕조야. 라고 북제와 북주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자기 편을 우호적인 세력으로 끌어들이려고 이하고 선물을 보낸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게 없어졌으니까 선물을 보낼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옛날만큼 선물 안 가져오네. 어쭈. 자 수나라 많이 컸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에 있는 수나라를 압박을 합니다. 누가? 돌궐이. 그래서 수나라로부터 나중에 결국은 무슨 공주를 받냐면 수나라로부터 화번공주를 받습니다. 화번공주를. 그런데 수나라로부터 화번공주를 받았는데 나중에요. 시간이 흘러서 누구한테 일시적으로 예속되냐면 여기에 있는 수나라에게 자, 이런 수나라에게 일시적으로 자, 복속이 된답니다. 당시요. 수나라 양제가 있었는데 그 수양제가 돌궐을 잠시 복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나라 초기에는 화번공주를 보내면서 돌궐에게 이제 허리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자, 양제 때 수나라 양제 때 돌궐을 잠시 복속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수나라 양제 때 어디 원정을 간 거죠? 고구려 원정을 갔는데 그 고구려 원정 뭐죠? 살수대첩에서 깨진 거죠. 그러니까 수나라가 힘이 급속도로 쇠퇴가 됩니다. 살수대첩이라는 것 자체가 수나라가 직접적으로 망하는 요인이 됐거든요. 아무튼요. 수나라가 급속도로 세력이 쇠퇴될 때 이들이요. 다시금 자, 뭐 하게 된 겁니까? 세력을 이렇게 회복하게 된 겁니다. 이해되나요? 세력을 회복했습니다. 다시 가면 여기에서 세력을 다시 회복했을 때 누가? 돌궐이 세력을 회복했을 때 수나라는 급속도로 쇠퇴가 되고 있었고 수나라가 망하면서 누구로 바뀝니까? 당나라로 바뀌죠. 그래서 돌궐의 입장에서는 수나라를 무너뜨리는 거를 돕는 겁니다. 왜요? 아까 한번 여기서 잠시 복속됐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뭘 할 수 있어요? 세력을 회복한 이 돌궐이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당나라가 건국되는 과정에서 돌궐이 도왔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당나라의 건국을 도왔습니다. 당나라 자 건국을 지원했다더라. 그러면서 당으로부터 무슨 공주를 또 받는다고요? 예, 화번공주를 또 받습니다. 그러면 당나라로부터 화번공주를 받았다. 이때 여러분들이 또 하나 확인할 거는 이 당나라는요. 이 돌궐에게 건국 초기에 도움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화번공주도 보냈고 뭐라고 그랬냐면 군신 관계를 체결하는데 중요한 게 중국의 모든 정통 왕조들은 자신들이 임금입니다. 자신들이 임금인데 주변 국가들은 다 신하로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신하임을 스스로가 자처한 경우가 두 번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신하할게. 난 너희보다 싸움 못하잖아. 네가 짱 먹어. 라고 네가 임금이야. 나는 신하야. 그때 여기 있는 당나라가 스스로 신하임을 자처합니다. 누구에게 스스로 신하임을 자처했다고요? 돌궐에게 자, 이 건국 초기 스스로 신하임을 자처했다는 거. 됐죠? 두 번의 케이스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있는 당나라. 또 한 번 언제 있냐면 나중에 배울 송나라. 그 송나라는 남송이 되었을 때, 즉 송이 망하고 남쪽으로 쫓겨나가서 다시금 남송이 되는데 그 남송이 되었었을 때 금나라에게 신하임을 자처합니다. 그러면 군신관계에서 중국이 신하임을 자처했었던 케이스는 두 번이 있다. 여기는 당나라와 나중에 남송 이러시고요. 나중에요. 그런데 결국은 여기에 있는 이 돌궐은 누구한테 복속되냐면 당나라에게 자 복속됩니다. 당나라에게 자 뭐 되었다? 복속되었다. 이 돌궐 같은 경우는 6세기에 이제 초반에 성장을 해서 분열된 상태에서 발전되거든요. 동돌궐, 서돌궐 이렇게 자 분열된 상태에서 발전되는데 동돌궐이 됐던 서돌궐이 됐던 자 당나라에게 망해요. 630년 그리고 657년 연도는 따로 외우지 말고요. 630년 동돌궐, 657년 서돌궐. 자 몇 세기죠? 7세기 중반이라 갑시다. 그러면 몇 세기에 망했다? 7세기 자 중반에 망한 겁니다. 7세기 중반에 망했다. 그럼 돌궐이라는 애들은 몇 세기에 성장한 겁니까? 6세기 초반에서 자 7세기 중반까지 발전되어서 누구를 괴롭혔습니까? 북제, 북주 괴롭혔고 수나라 괴롭혔고 당나라 괴롭혔네요. 이랬나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당나라에게 복속되었었던 얘네들이 부흥운동을 펼칩니다. 자, 동돌궐 아이들. 이 동돌궐 아이들이 부흥운동을 펼쳤는데 이 부흥운동 언제냐? 680년. 그러니까 7세기 말이죠. 680년 7세기 말에 부흥운동을 펼쳤고 그 부흥운동 세력은 결국 누구한테? 위구르에게. 자, 위구르에게 자, 뭐 한다? 복속을 당합니다. 자, 이 위구르가 744년. 그럼 몇 세기죠? 744년 8세기에.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 돌궐이라는 애들은 수나라한테도 잠시 복속됐었고 당나라에게 망한 거고 자 부흥운동 세력들이 자 언제 여기 있는 위구르에게 8세기에 또다시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구르한테 복속되었다, 당나라에게 복속되었다, 수나라에게 복속되었다 이게 다 맞는 문장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기 있는 돌궐이 누구한테 망했느냐라고 했었을 때 당나라한테 자 멸망을 했다, 멸망당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돌궐도 하나의 무슨 문제로?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칠판에 정리되어 있는 거 세기하고요. 최초의 고유 문자를 썼었다는 거 하고요. 누구와 누구를 괴롭혔는지 여러분들이 자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칠판을 지우고요. 자, 갑시다.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요. 자, 당나라가 지금 뭐 되는 과정을 보다 왔죠? 건국되는 과정을 보다 왔나요? 네, 당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수나라를 멸망하고 당이 건국된다라고 했는데 그 건국 과정을 자 누가 도왔었다? 여기에 있는 돌궐이 도왔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돌아오면은요, 이번에는 당나라 태종, 자, 태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당태종은 무슨 체제를 확립시키냐면, 율령 체제를, 자, 완전하게 확립을 시켰는데, 수나라의 율령 체제는, 자, 다시요, 미안해요. 여기 있는 당나라의 율령 체제는 수나라의 율령 체제를 그대로 계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삼성육부라는 게 있었고, 균전제라는 게 있었고, 과거제가 있었고, 이런 많은 율령이 있었잖아요. 그걸 그대로 계승해서 확립시킵니다. 아무튼요, 율령체제가 확립이 되었고 왕권이 매우 강성해집니다. 그때 이 태종 때의 연호가 뭐냐면 정관입니다. 그러면 정관이란 연호가 쓰였었을 때 통치가 매우 안정을 이뤘다. 이걸 우리는 정관의 치세, 정관의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요, 한나라 고조가 있었는데 흉노한테 포로로 잡혔던 그 사건은 뭐라고 표현했죠? 평성의 치욕. 그래서 평성의 치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는 망신을 당했다, 치욕을 당했다는 뜻이고, 여기는 정관의 치라는 거는 정관이라는 연호가 쓰일 때 통치가 안정을 이뤘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간다면 이 태종이요 어디 원정을 갔냐면 고구려 원정을 갔거든요. 고구려 원정을 갔는데 일단 태종이 돌궐을 복속시킨 게 태종입니다. 돌궐을 복속시켰다. 아까 630년, 657년에 자 돌궐을 복속시켰고요. 그건 필기 안 할게요. 그럼 고구려 원정을 갔는데 이 고구려 원정에서 패배합니다. 안시성 전투에서 패배하거든요. 이 안시성 전투에서 이렇게 패배했었을 때 당나라에 그러니까 이 태종이 직접 원정을 왔었어요. 원정을 왔었는데 고구려의 그 당시 그 안시성에서 양만춘 장군이 이걸 방어했는데
당태종이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성을 함락이 잘 안 되니까 답답했는지 자기가 전쟁의 일선까지 나와가지고 막 지휘하는 겁니다. 막 지휘했는데 너무 가까이 온 거야. 그때 이제 양만춘이 활을 땡겨서 쏘게 됐고 결국 이 당태종의 눈에 화살이 박힙니다. 실제 화살을 맞아요. 화살을 맞고 이제 퇴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한 거고 이들의 입장에서는 패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고구려가 연이어서 자 여기 한반도 북부에 자 그리고 만주에 이 고구려가 수나라와 한 번 싸웠을 때 살수대첩, 당나라와의 싸움에서 안시성 전투. 그러면 612년에 살수대첩, 640년에 안시성 전투가 있었는데 밑에 한반도 남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백제와 신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백제가 신라를 맹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의 수도 경주, 이 경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목에 대야성이라는 성이 있는데 그 대야성을 먹어버린 겁니다. 그럼 대야성을 먹어버리니까 결국은 신라가 큰 위기 상황이 됐고 당시 김춘추가 여기 있는 고구려한테 올라가서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고구려가 꺼져 라고 거절합니다. 한강을 내놔. 한강을 내놓으면 내가 도와줄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여기서 남겨줄 수 있어. 이딴 식으로 거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춘추가 결국은 어디로 탈출하냐면 당나라로 갑니다. 당나라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여기에 있는 당태종을 만난 겁니다. 어머나 눈에 안대 하셨네요. 어머나 불편하겠다. 화살 맞은 거 나 이거 헛수모인 줄 알았더니 진짜 맞은 거네. 라고 비아냥거리는 거죠. 실제 그렇진 않았겠지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이런 거죠. 아이고 혼자 공격하시다가 당하셨군요. 그러길래 저하고 함께 하시지 그랬어요. 이제라도 복수할 수 있는 기회 한번 가져보지 않으실래요? 저하고 손을 잡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공격합시다. 라고 된 겁니다. 그래 결국은 김춘추가 여기에 있는 자 태종, 당나라 태종과 무슨 연합군을 결성한다? 나당연합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럼 이 나당연합군이 결성된 시점은 648년인데요. 연도 외우지 말고요. 나당연합군이 결성되었고 실질적으로 그 나당연합군이 자 출병을 해서 백제 무너뜨리고 고구려 무너뜨리는 건 누구 때냐? 고종 때입니다. 고종 때. 그래서 이 당나라 자 고종 때 다시 가면 당나라 고종 때 이 나당연합군이 연합군이라 불려지는 얘네들이 출병을 합니다. 그래서 백제를 자 먼저 멸망을 시킬 겁니다. 이 백제 멸망이 언제냐면 660년이다. 됐죠? 그 다음에 백제가 멸망하고 이 백제의 부흥 세력들이 백제를 다시 한번 일으켜보겠다라고 부흥운동을 펼치는데 누가 도와주러 왔냐면 일본이 도와주러 합니다. 그럼 백제 부흥 세력과 플러스 일본 그들이 싸웁니다. 누구랑? 나당 연합군과 싸웁니다. 이 전투가 무슨 전투냐면 백강전투입니다. 시험 문제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663년. 그럼 백강전투 여기에서 결국은 나당 연합군한테 백제 부흥 세력이 깨진 겁니다. 그러면 자 일본은 도망가겠죠. 일본이 도망가는데 자 도와주러 왔다가 실패했으니까 도망가는데 이 나당 연합군이 출병을 할까봐 추격을 할까봐 일본까지 추격을 할까봐 일본이 도망가면서 규슈 섬에 있었던 다자이후 그 다자이후를 좀 더 안쪽으로 이렇게 옮겨서 새로 짓게 됩니다. 다자이후는요 규슈 섬에 있었던 자 성인데 이거는 외국 사신들이 들어왔을 때 접대하기 위한 영접관이면서 동시에 외적 방어를 위한 성의 역할을 했었던 겁니다. 그거를 자 이제 안쪽으로 옮겨서 새로 지었다. 몇 세기죠? 7세기. 자, 7세기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계속 갑니다. 백제가 멸망한 다음에 자 이번에는 자 누굴 멸망시킬 거냐면 고구려를 멸망시킬 건데 이 고구려가 멸망한 시점이 언제냐면 자 668년입니다. 그럼 고구려까지 멸망했어요. 고구려까지 멸망했다. 그러면 삼국이 통일되고 이제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당나라가 욕심을 좀 많이 부렸다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춘추와 당나라가 약속을 할 때요. 자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당의 야욕이라고 합시다. 당의 야욕. 여기에 고구려에 대한 복수하고 싶은 거죠. 왜? 얘는 누구한테 깨진 거니까. 고구려한테 화살 맞은 거니까. 그러면 김춘추와 약속했었을 때 이 고구려 땅 여기를 먹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한 건데 그러면 어디요? 한반도 남쪽. 이 한반도 남쪽에 대해서는 노 터치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당나라가 한반도 남쪽에 여기 웅진도독부, 계림도독부 이런 관청을 설치해놓고 거기를 직접 지배하겠답니다. 그럼 한반도 남쪽에 대한 욕심을 가져간 거죠. 욕심이 커졌네. 그래서 결국 여기서 무슨 연합이 결렬되고요? 나당연합이 여기서 결렬되는 겁니다. 나당연합이 결렬되면서 무슨 전쟁을 하는 거라고요? 바로 나당전쟁을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럼 나당전쟁을 하는데 그 나당전쟁에서 매소성 전투가 있었고 기벌포 전투가 있었죠. 그럼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 자 이게 신라가 승리한 겁니까? 네, 신라가 승리합니다. 당나라가
패배했죠. 그래서 당나라는 뭐 한다고요? 철수합니다. 그럼 이 철수하는 시점, 이는 676년, 우리 신라 입장으로 간다면 삼국이 뭐 되는 시점입니까? 통일되는 시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7세기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얘들이 왜 철수했는지, 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이 철수한 이유는 토번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자 토번이라는 애가 있는데 여러분, 자 토번에 대한 이야기는 교재에 어디에 있었냐면, 토번에 대한 이야기는 네 페이지 30쪽에 있었습니다. 30쪽. 그럼 30쪽에 가시면은 토번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얘는 7에서 9세기입니다. 그럼 당나라가 몇 세기냐면 당나라는 7에서 10세기입니다. 그러니까 당나라와 시기가 완전하게 자 시기가 일치합니다. 그랬을 때 토번이라는 애들은 자 중심 도시가 어디냐면 라싸입니다. 티베트권의 수도 라싸라는 도시에 수도를 두고 발전되었고, 송첸캄포, 이 송첸캄포라는 왕 때 전성기를 누립니다. 전성기를 누리면서 당나라에게 야 공주 시집 보내 뭐 이렇게 이제 압박을 가합니다. 그래서 당나라가 결국은 여기 있는 이 토번에게 무슨 공주를 보내냐면 화번공주를 보냅니다. 자 보십시오. 화번공주 다시 한번 마무리합니다. 자 이 화번공주는 누가 보내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중국이 보내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누가 보냈습니까?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 한나라 누구한테 보냈죠? 필기 안 할 겁니다. 흉노한테 보냈죠. 수나라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좀 아까 돌궐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돌궐한테 보냅니다. 그럼 당나라는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돌궐한테 보냈고, 토번한테 보냈고, 바로 위구르한테 보내게 됩니다. 자, 위구르는요, 아까 동돌궐 부흥 세력을 뭐 했습니까? 진압해줬죠. 그럼 동돌궐 부흥 세력, 서돌궐이 됐건 동돌궐이 됐건 처음에 누구한테 망했습니까? 당나라한테 망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흥 세력, 그럼 당한테 당연히 어떻게 해요? 보복하려고 위한 그런 시도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때마침 위구르가 무너뜨려줬죠. 그러니까 당의 입장에서 고맙죠. 화번공주. 자, 토번한테 송첸캄포 이 전성기의 어떤 왕한테 압박을 받으면서 결국 토번한테도 화번공주 보냈죠. 돌궐은요. 그렇죠. 수나라 무너뜨리고 당이 만들어질 때 고마워 도와줘서 라고 얘한테 또 허리를 숙이면서 스스로 신하임을 자처했고 화번공주를 보냈죠. 그래서 화번공주는 딱 칠판에 정리해 있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쨌든요. 화번공주를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여기에 있는 이 토번이요. 토요콘이라는 애를 자 병합을 합니다. 자 토요콘이라는 애들을 자 병합을 하고 요게 663년인데 요 연도가 자 중요한데 앞에 다시 가볼게요. 지금 보시면 백제 멸망시킨 게 660년. 무슨 연합군이? 나당 연합군이 백제 멸망시킨 게 660년이고 백강전투가 663년이란 말입니다. 그 연도가 지금 같습니다. 그러면 당나라 군대는 지금 당나라의 주력 부대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한반도에 와 있는 겁니다. 언제? 요 무렵에. 됐죠? 요 무렵에. 그런데 그 무렵에 자 중국 본토 쪽에 가니까 토번이라는 애들이 토요콘이라는 애를 병합하고 누구를 압박한 거냐면 당을 압박한 겁니다. 그럼 당을 자 압박했다. 이 당을 압박했다. 그래서 당나라 압박을 받은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 당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당나라가 여러분들 영토가 이렇게 생겼는데 최대 영토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토요콘이라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 토요콘이라는 애들은 여기가 토번이고요. 여기가 토번이라고 한다면 이 토요콘이라는 아이들은 당나라가 예속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여기를 직접 지배하진 않았지만 여기는 당나라의 일종의 자 똘만입니다. 그러니까 당나라가 여기를 예속시켜서 방패막이처럼 썼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토번이란 나라가 결국 어떻게 했다고요? 토요콘을 집어삼킨 겁니다. 토요콘을 집어삼키고 누구에 대한 압박이 자 가속화된다? 당나라에 대한 압박이 가속화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나당 연합군을 결성해서 한반도의 어떤 통일전쟁에 개입하고 있었던 당나라가 나당 전쟁을 하다가 매서성 전투, 기벌포 전투에서 자 패배했죠. 패배했는데 재반격을 하지 않고 철수를 해버립니다. 그럼 당나라 군대가 이렇게 철수하는 이유는 누구의 압박이, 토번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막을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토요콘을 병합하고 당을 압박한 요 시점에 당나라 군대는 어디에 있었다? 예, 한반도에 있었다. 자,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무튼요. 토번은 수도 이름 기억하시고요. 전성기의 군주 송첸캄포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당을 압박해서 이 당나라가 나당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한반도에서 철수하게 되었다. 자, 이 정도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고종을 다시 우리가 연결할 거는 고종 초반에는 정치를 비교적 잘했어요. 잘했는데 고종 말년에 무씨라는 여성과 이제 사랑에 빠집니다. 무씨. 이 무씨라는 여성과 사랑에 빠졌는데
당시에 이 고종이 무시와 사랑에 빠졌고 정치에 조금 등한시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말년에 또 건강이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악화되니까 이 무시란 여성이 실질적 권력을 줘요. 실질적. 근데 고종이 죽고 이제 중종이라는 왕이 올라왔는데 그 중종을 잘라버립니다. 무시가 잘라버리고 자 중국 최초의 여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당나라 이름을 사실 바꿔요. 주나라라고. 근데 그건 교과서에 없기 때문에 무시하시고요. 주나라를 바꾸고 중국 최초의 여황제,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측천무후. 이게 측천무후입니다. 그러면 측천무후가 자 권력을 잡았고 나중에 이제 뭐 어쨌든 죽었을 거 아닙니까? 죽은 다음에 아까 잘렸던 중종이 다시 복위가 됐는데 그 중종의 와이프 이번에는 위씨. 위씨라는 여성이 또 권력을 잡습니다. 그래서 무씨라는 여성과 위씨라는 여성이 연이어서 권력을 잡았었던 정치의 혼란기. 이거를 무위의 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무위의 화는 교과서에서 자 표현하지 않아요.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혼란이다 이러면 돼요. 그럼 고종 말년의 혼란인데 그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올라왔었던 게 바로 현종이랍니다. 그럼 현종이라는 왕은 무위의 화라는 이 혼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올라왔다. 무슨 집권을 재확립했냐면 중앙 집권을 자 다시금 확립했었던 겁니다. 그럼 중앙 집권을 재확립했을 때 이때 현종 때의 연호가 뭐냐면 개원입니다. 개원. 그래서 개원이란 연호가 쓰였을 때 나라의 통치가 안정을 이뤘다. 개원의 치 이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문제는 현종 초반에 나름대로 통치를 안정시키고 중앙 집권을 재확립시켰으나 말년에 가게 되면 양귀비와 사랑에 빠집니다. 자, 이것도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럼 양귀비가 중국의 뭐 4대 미녀 중에 하나인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종과 양귀비의 관계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현종에 많은 후궁들이 있었을 텐데 그 몇 번째 후궁의 몇 번째 아들의 자 와이프였었던 거죠. 며느리입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며느리인데 이때 나이 차이가 31살 정도 납니다. 그럼 둘 사이에는 이제 사랑이라 하지만 어쨌든 정치에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된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집에 아버지가 왕이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에 가서 자 이성 친구를 만났고 그 이성 친구를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소개시켰습니다. 아버지 여자친구예요. 이렇게 소개시켰는데 다음날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있는 이 아들을 밖으로 유배 보내고 아버지가 이 며느리별 여자친구와 손잡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다 뭐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면서 누구의 파워가 커진 거냐면 양귀비의 파워가 커집니다. 그럼 이때 양귀비에 자 오빠라 갈 수 있는 양국충이가 있었고 양아들이라 갈 수 있는 알록산이가 있었는데 이 양국충과 알록산 사이에 다툼이 벌어집니다. 권력 다툼. 그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양귀비가 결국은 누구 편을 들어줄까요? 양국충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래 여기 있는 이 알록산이 그건 아니죠 하면서 들고 일어난 거죠. 누구인 난입니까? 알록산의 난. 근데 이 알록산의 난을 사사명이라는 사람이 계승을 합니다. 그러면 알록산과 사사명 이걸 묶어서 우리는 무슨 난이라고 한다? 안사의 난이라고 합니다. 755년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대략 한 8년간 전개가 될 건데 어쨌든 안사의 난. 이 안사의 난은 당나라가요. 직접 이거를 진압하지 못합니다. 당나라가 이걸 직접 진압하지 못했고 안사의 난은 누구의 힘을 빌려서 진압하냐면 위구르의 지원으로 가까스로 진압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구르 고맙나요? 고맙죠. 그래서 무슨 공주? 화분공주. 다시 갈까요? 위구르는 지금 우리가 시험에서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동돌궐의 부흥 세력을 복속시켰다. 멸망시켰다. 기억나죠? 좀 아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안사의 난을 진압할 때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당으로부터 무슨 공주 받았다? 화본공주를 받았다. 예, 요 정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정치의 흐름은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다시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율령체제라고 그랬죠. 그럼 요 율령체제가 자 어떻게 확립됐는지 물론 뒤에 율령체제라는 챕터가 다시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거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균전제라는 게 자 실시가 된답니다. 균전제는 농민들에게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를 받은 농민들에게 고맙지? 그럼 너 세금 내야지. 그래서 조용조라는 세금 제도가 시행이 될 겁니다. 조는 토지세, 용은 노동력, 이거는 특산물. 그러면 균전제의 기반을 두고 조용조, 그 다음에 균전제의 기반을 두고 의무적으로 군대에 와달라, 부병제. 이 세 가지가요, 톱니바퀴입니다. 균전제에 의해서 조용조, 균전제에 의해서 부병제입니다. 누가 그러면 군대 갑니까? 토지를 받은 농민들이 어디 간다고요? 솔저가 되죠. 그래서 무슨 일치? 농병일치. 그래서 많은 자 율령 제도 중에
요 세 가지가 율령에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잠깐, 율령이 뭐냐면 율은 여러분들 형법, 범죄자를 처벌하는 형법이고요. 령은 행정법인데 지금 이야기하는 이것들이 전부 다 행정법이죠. 행정이라는 건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법들. 이게 이제 령입니다. 아무튼요. 그럼 율령 체제가 이렇게 원만하게 진행이 됐는데 무슨 난이 벌어졌냐면 안사의 난이 좀 벌어졌죠. 755년도에. 이 안사의 난 때요.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인구가 급감을 한답니다. 인구가 급감을 하는데 절대 인구가 죽은 건 아니에요. 절대 인구가 죽은 건 아닌데 그래프로 그걸 그려보면 당나라 인구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곤두박질을 쳐버려요. 완전히 자 절벽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곤두박질을 치는 장면 요게 755년 요 무렵인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면 안사의 난으로 인해서 절대 인구가 뭐 일부 죽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급감하진 않거든요. 야, 이런 급감은 뭐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이렇게 자 급감을 할 건데 절대 인구가 죽은 게 아니라 그럼 왜 이렇게 그래프상으로 급감한 것처럼 보이냐면 중앙정부가 이걸 진압할 능력이 되지 않아서 아까 위구르의 도움받으면서 진압했잖아요. 그만큼 중앙정치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대한 컨트롤도 안 돼요. 그런 과정에서 뭐 파악을 못한 거냐면 인구 파악조차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 파악조차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그래프를 자 인구를 수치화시켜버리면 이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만큼 혼란스럽다. 그러면 그 혼란을 틈타서 지방에 있는 세력들이 왜? 지방에 대한 컨트롤이 안 되니까 지방에 있는 세력들이 야 농민들 일로 와 토지 내놔 임마 토지 내놔. 그러면 토지를 균등하게 정부로부터 받았던 농민들의 토지를 힘으로 뺏어버립니다. 지방에 힘 있는 자들이. 그래서 넓은 땅을 가진 뭐가 돼버린다고요? 지주가 돼버립니다. 그럼 농민들은요. 힘이 없으니까 뺏겼습니다. 하지만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땅을 다시 빌려 쓰는 소장농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전호가 됩니다. 무슨 전호제? 지주 전호제. 그래서 요거를 자 장원제라고도 자 표현을 하는데 요 지주가요. 요 지주가 여러분들 자 뭐냐? 새롭게 성장한 지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주를 우리는 신흥지주라고 합니다. 신흥지주. 그랬을 때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형세호라고도 하는데 신흥지주, 형세호 얘네들이 안사의 난 이후에 새롭게 경제적으로 성장한 지방의 유지들, 지주들을 우리는 형세호라고 합니다. 얘네들이요. 나중에 송나라 때 과거 시험을 준비합니다. 왜냐면 과거 시험 준비하려면 경제적인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돈 좀 있죠. 그래서 과거 시험에 자, 몰입을 해서 결국 합격을 했고 이들이 송나라 때 4대부로 성장이 될 겁니다. 아무튼 지주 전호제. 그리고요. 중국은요. 이제 왕조가 망할 때까지 계속 지주 전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안사의 난 이후부터 지주 전호제가 확산이 되어서 송나라 때 일반화되고 그 뒤에 계속 지주 전호제이기 때문에 다시 다른 거를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영조가 무너집니다. 조영조가 무너질 건데 토지를 균등하게 받은 농민들에게 세금 내라. 이게 조영조였었다면 이제는 양세법이라는 걸 바꿨답니다. 그럼 양세법은 무슨 차를 반영해 주는 거냐면 빈부차를 자 반영해 준 건데 겉으로 보면은요. 빈부차를 반영했다? 아름다운 제도처럼 보입니다. 그럼 양세법은 왜 양세법이냐면 1년에 2번 냈기 때문에 여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자, 2번 냅니다. 그럼 양세법인데 이때 빈부차를 반영한다는 얘기는 토지가 많으면 즉 재산이 많으면 많이 내라. 자, 재산이 적으면 적게 내라. 선생님 되게 합리적인데요? 라고 보이지만 사실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정부는 안사의 난이라는 혼란 동안에 농민들의 토지를 뺏어서 여기에 지주가 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왜 땅 뺏었어? 일로 와. 네가 뭔데 땅을 뺏었어? 다시 뺏어서 뭐 해야 됩니까? 농민들한테 다시 또 돌려줘야만 농민들이 그거를 먹고 살면서 또 세금도 안정적으로 내고 군대도 와주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주들의 자 뺏은 땅을 지주들이 뺏은 땅을 다시 되돌려줄 그런 힘이 없는 겁니다. 정부가 무능력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한 거냐면 그래 그럼 뺏은 건 어쩔 수 없지 뭐 다 네 거 해. 대신 세금은 좀 많이 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어떤 현상이 벌어진 거냐면 지주 전호제를 뭐 해준 거라고요? 인정해 준 겁니다. 합법화 시켜버린 겁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양세법으로 자 이거를 자 세금을 걷었다는 얘기는 지주는 많이 내고 전호는 적게 내라. 그 얘기는 지주 전호제를 긍정해 준 겁니다. 자 이제 지주들은 신났죠. 와우 내가 그동안에 뺏은 거를 이제 정부가 그냥 가져가래 라고 합법화 시켜준 거기 때문에 돈이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더 넓혀 나갈 수 있는 어차피 합법이니까. 그러니까 농민들은 계속 몰락하죠. 아무튼요. 이 구조에서 군대 와라. 무슨 군대를 갑니까? 먹고 살기 힘든데. 그래서 자 부병제에서는 자 이제 모병제로 이렇게 탈바꿈이 된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모병제. 그래서 안사의 난 이전의 모습과 안사의 난
이유의 모습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자 갑시다. 마무리. 여기에서요. 빈부차를 인정했다? 그러면 빈부차이는요. 곧 여러분들 자 무슨적 불평등으로 사회적 불평등으로 자 이어지게 되고 아니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평등하게 잘 살면 안 돼? 라는 불만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황소의 난이라는 농민 반란이 875년도에 벌어집니다. 그러면 황소의 난은 10년 만에 자 뭐 되느냐? 진압이 됩니다. 10년 만에 진압이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거 최치원. 이 최치원은 한국사에서 나오죠? 신라시대 육두품인데 이 최치원이 당나라의 빈공과 이 빈공과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었는데 그 빈공과에 합격을 합니다. 빈공과에 합격을 해서 당나라 관리가 됐죠. 당나라 관리가 됐는데 때마침 당나라에서 이 황소의 난이 벌어진 겁니다. 그 최치원은 공무원이니까 이걸 어쨌든 진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황소의 농민 반란 세력들한테 야 니들 무기 버리고 다 돌아가라. 안 그러면 니들 다 죽는다. 라고 그들에게 경고장 같은 거를 쓰게 됩니다. 그 글을 뭐라고 하느냐. 토, 황소, 경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황소의 난 이들한테 경문을 띄운 거죠. 토황소, 경문. 자, 최치원은 따라서 구세기 인물입니다. 그러면은요, 황소의 난은 어쨌든 진압이 됐잖아요. 진압이 됐는데 이 황소의 난이 진압된 이후에 정부는 이들이 왜 반란을 일으켰을까? 그 원인이 뭐지? 라고 그 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압하는데 그냥 급급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 결국은 여기에 무슨 축의 난이 벌어지냐면 주전충의 난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그럼 주전축의 난이 벌어지는데 이게 907년이고 이를 기점으로 해서 당나라가 자 뭐하게 되었다? 멸망하게 됩니다. 당나라가 멸망하게 되었고 그 이후 몇 대 십국이라는 혼란이 이어지냐면 5대 십국 시대라는 혼란이 이어집니다. 5대 십국 시대. 그래서 이 5대 십국 시대는 다음에 제가 부연 설명을 할 거고 이걸 다시금 통일한 게 바로 송나라입니다. 그래서 뒷부분 당나라는 여기서 10세기에 멸망한 겁니다. 당나라는요. 618년에서 907년까지니까 몇 세기를 공부하시라고요? 7에서 10세기. 됐죠?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당나라 7에서 10세기.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잡아봤고 이 당나라에서 여러분들 안사이난 이전과 안사이난 이후의 모습을 봐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주제는 책봉 조공관계 아닙니까? 자 갑시다. 책봉 조공관계라고 했는데 교재에 가시게 되면요. 몇 쪽이냐면 36쪽. 36쪽에 자, 첫 번째 줄 밑줄거 보시기 바랍니다. 책봉 조공관계에서 책봉이 뭐냐? 책봉은 땅을 주고 영토를 주고 그 땅에 대한 통치권을 맡기는 행위. 이게 바로 책봉입니다. 언제 시작됐죠? 주나라 때 시작됐죠. 왜? 영토가 넓어져서 왕이 전체를 다 다스릴 수 없었기 때문에 땅덩어리를 떼어줬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왕한테 이렇게 땅덩어리를 떼어받고 이 땅에 대한 실질적 통치자가 된 겁니다. 이 땅이 내 땅인 겁니다. 그럼 이렇게 땅덩어리를 떼어받은 얘들의 입장에서는 고맙습니까? 고맙죠. 그래서 뭐 한다고요? 선물을 보냅니다. 이렇게 선물을 보내는데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조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책봉 조공 관계 이게 이제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주나라 때부터 시작됐답니다. 그런데 주변 국가한테도 책봉을 해요. 아니 중국이 주변 국가한테 책봉을 한단 말입니까? 네. 한 나라가 주변 국가들한테 이렇게 책봉을 하는데 중국의 책봉 관계와 다른 건 중국 내에서의 책봉 관계는 주나라 때고 여기 있는 한나라 때의 책봉 관계는 주변한테 한다. 그랬을 때 주나라 때는요. 여기에 나라가 없죠. 나라가 없는데 그 땅덩어리를 떼어주고 얘한테 통치권을 맡겨서 이 통치권을 받은 자가 이 나라의 이 땅의 주인인 겁니다. 됐죠? 그러면 중국이 주변 국가한테 이렇게 책봉을 할 때 없는 나라를 만들어주면서 야 거기 땅 줄 테니까 네가 거기 왕을 해.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주변 국가한테 책봉을 할 때는 이미 여기에 어떤 나라가 발전되고 있어요. 그 나라가 있는데 어느 나라가 있는데 갑자기 중국이 뭐라고 그래? 야 네가 거기 왕이라며? 그럼 네가 왕해? 이렇게 이제 책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얘들은요. 뭐 알았어. 나 원래부터 왕인데 뭐 책봉을 수행을 하는 거죠. 책봉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물 같은 걸 이렇게 보내는 건데 쌤이 아주 유치하게 비유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에요. 학교가 있다고 칩시다. 자 학교 뭐 이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각 학기 1학년, 2학년, 3학년이라고 한다면 전교 일진이 자, 요 반에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가 전교 일진인데 얘가 누구냐면 중국입니다. 그럼 얘가 중국인데 전교 일진이 자, 얘가 중국인데
각 반별로 또 짱들이 하나씩 있죠. 그러면 여기 3학년 1반에 여기 짱이 하나 있는데 이 3학년 1반의 짱 얘는요. 운동을 엄청나게 많이 했고 자 유단자입니다. 그래서 얘가 싸움을 어마어마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일진도 얘가 사실은 무섭습니다. 직접 싸웠었을 때 자기가 질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요 얘가요 얘하고 싸웠다가 어떻게 돼요? 지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일진이라는 이 타이틀을 한순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하고 싸우는 게 얘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 때마침 이 3학년 1반의 짱이라 불려지는 얘는 싸움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는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운동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긴 하지만 공부에만 몰두합니다. 공부에만 몰두하니까 이 3학년 1반이라는 이 반 안에서 학생들이요. 쑥덕쑥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싸움 못하는 거 아니야? 저 겉으로 거짓말 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야 싸움 못하니까 맨날 공부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 여기 있는 이 짱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얘네들이 됐죠? 아니 싸움을 잘하면 진짜 싸워봐야 되는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잖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를 불신하고 있죠. 그런데요. 전교 1진이라고 소문나 있는 얘가 어느 날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3학년 1반에 와서 야 네가 거기 짱이라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짱인데 어쩌라고. 그래 네가 짱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 3학년 1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전교 1진이라고 지금 소문나 있는 얘가 우리 반의 짱이라고 인정을 지금 하고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요 봐보세요. 아까 이 반 아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의심하기 시작했죠. 쑥덕거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교 1진이 와서 한마디 해주는 순간 이 반 안에서 자기의 통치 권력, 힘이 이제 안정을 그리고 통치 권력의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해돼? 더 이상 쑥덕거리지 않죠. 왜? 전교 1진이 인정한 거니까. 더불어 얘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아까 어땠습니까? 얘랑 싸우면 자기가 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얘도 있었죠. 하지만 얘를 자 어떻게 돼요? 책봉을 했더니 때마침 얘가 그래? 내가 왕을 하지 뭐 라고 이거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도 결국 어떻게 돼요? 일진이란 타이틀을 계속 뭐 할 수 있다?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얘가 어느 날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매점에 가가지고 얘를 만난 겁니다. 매점에 가서 만나서 야 고맙다. 네가 지난번에 와서 한마디 해줘가지고 우리 반 애들 뭐 분위기가 좋아. 아주 난 공부에만 몰입할 수 있고 아주 분위기 좋아. 땡큐. 라고 이제 사발면 하나 사준 거죠.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돼요? 빈손으로 보냅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음료수를 장뜩 이제 사서 또 가서 먹어라고 이제 돌려보내는 거죠. 그럼 책봉과 조공이란 이 관계는 책봉이란 관계는 중국 내에서는 어떤 직접적 지배 관계가 있어요. 하지만 주변 국가한테의 책봉은 없는 나라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미 있어. 나라가 있어. 발전되고 있어. 발전되고 있는데 느닷없이 와가지고 중국이 뭐라고 한 게 네가 거기 짱해.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알았어. 라고 이거 받아들였을 때 양쪽 모두 그렇지. 통치 권력을 안정을 유지하거나 통치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실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 국가한테 얘도 책봉을 하고 얘도 자 그 책봉을 받아들여서 조공을 하고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직접적 지배 관계가 아니라 동아시아에 어떤 형성된 독특한 자신들의 어떤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길 목적으로 형성된 그런 외교 질서가 바로 책봉 조공 관계랍니다. 자, 이해됐죠? 쭉 내려가셔서요. 자, 고조 밑에 무제가 보일 거고요. 무제 밑에 디귿번에 특징이 있을 겁니다. 자, 무제 밑에 특징. 이 특징을 별표하시고 읽어보십시오. 자, 조공 책봉 조공 관계의 특징을 한번 읽어보시고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한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한번 읽어봐 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쭉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위진남북조 시대에서도 계속 이제 책봉 조공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 책봉 조공 관계가 계속 형성이 되는데 중국에 여기에 북조가 있었고 여기에 남조가 있었을 때 장수왕 떠올려 보세요. 고구려 장수왕이 남하 정책을 할 때 원래 얘하고는 친했고 얘하고도 외교 관계를 맺고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고구려가 누구와 모두 교류했다? 남북조와 모두 교류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남북조와 모두 교류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조로부터도 책봉을 받았고 남조로부터도 책봉을 받았다 이 뜻입니다. 이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요. 얘한테도 책봉 받고 얘한테도 책봉 받은 겁니다. 됐죠? 그럼 얘들의 입장에서는요. 기분 나쁘죠? 왜요? 사실 고구려가 더 힘이 세거든요. 고구려 힘이 더 힘이 세는데 이 북조의 입장에서는 원래 고구려하고 친했어요. 원래 친했기 때문에 얘한테 책봉을 계속 했는데 느닷없이 이 고구려가 남조로부터도 책봉을 받았단 말이야. 둘 사이는 대립구도인데 대립구도에서 힘센 얘가 양쪽에 양다리를 걸쳐버린 겁니다.
근데 얘들은 그 양다리 걸친 이 고구려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왜? 얘들이 군사적으로도 힘이 세니까. 어쨌든 이 책봉 조공 관계라는 거는 자신의 국가의 어떤 실리를 위해서 이렇게 다원적으로 복잡하게 얽히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오른쪽에 가셔서 자 고구려에 하나만 밑줄그십시오. 고구려에 뭐 밑줄그면 됩니까? 세 번째 줄에 남북조와 모두 책봉 조공 관계다. 되나요? 그 다음에 백제 보십시오. 백제요. 주로 남조와 지속적으로 책봉 조공 관계를 맺었다. 왜냐하면 백제는 남조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남조와 책봉 관계를 유지했는데 뒤에 보십시오. 북위에 조공을 하기도 했다. 이 문장이 무슨 말인지 한 번만 해석을 해봅시다.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이 고구려가 북조 남조와 모두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 백제는 원래 얘하고 친했는데 이 관계가 뭐 있습니까? 끊겼었죠. 이 관계가 끊겼기 때문에 도와달라 그랬더니 남조가 미안해 우리 친해졌어 이랬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백제가 계로왕인데 그 계로왕이 어떻게 했냐면 북조에 있었던 당시의 나라는 북위인데 북위라는 나라에게 편지를 보냈죠. 편지를 보내서 이 관계를 끊으려고 했었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관계를 끊으려고 이간질 시키려고 편지를 보냈는데 북위한테 보냈는데 편지만 보냅니까? 선물을 함께 보낸 거죠. 그러니까 북위에게 조공을 하기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어요? 물론 이 관계를 끊지는 못했었던 거죠. 그래서 계로왕이 한강도 뺏기고 전사했었던 거죠. 자, 다음 신라를 가게 되면은요. 신라는 6세기 중반에 백제를 통해서 남조와 교류합니다. 왜냐하면 남조와 관계를 무령왕이 회복하거든요. 무령왕이 관계를 회복했었을 때, 자 남조와 백제가 친해졌고 다시 친해졌고 원래 친했지만 백제가 신라를 이렇게 소개팅해 준 겁니다. 야 신라야 여기 남조와 친하게 지내봐. 야 남조야 여기 내 친구가 있는데 나하고 친해. 신라를 소개팅한 겁니다. 그런데 신라의 진흥왕이요 백제를 배신하고 한강을 독점하죠. 그래서 열받았죠. 그 백제 성왕이 싸우러 나갔다가 전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강을 신라가 독점했어요. 그럼 신라가 한강을 독점했었을 때 이때 백제가 남조한테 일러 바친 겁니다. 야 남조야 신라하고 놀지 마. 신라 개쓰레기야. 이렇게 이제 일러 바친 거죠. 그러면 남조와 신라의 관계는 끊긴 겁니다. 그런데 한국사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신라가 누구와 직접 교류했다? 중국과 직접 교류했다. 그러면 누구랑 교류한 겁니까? 그렇죠. 북조. 북조랑 교류한 겁니다. 왜? 남조와의 관계는 백제가 다시금 어떻게 돼요? 놀지 마! 라고 이제 일러 바쳤을 테니까. 그래서 신라는 누구랑 직접 교류하는 거다? 북조와 직접 교류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북조에서 누가 만들어진 겁니까? 수나라. 수나라가 이 전체를 통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는 수나라하고 친해진 겁니다. 직접 교류했다. 거기에 한강을 장악한 이후에 직접 교류했다. 그럼 직접 교류하기 이전까지는 무슨 교류했다는 얘기입니까? 간접 교류했다는 거죠. 그 간접 교류는 누구를 통해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백제를 통해서 했다. 그 뜻입니다. 이해돼요? 아무튼요. 책봉 좋은 관계. 자, 근데 일본에서도 자, 두 번째 줄에 가게 되면은 남조의 송나라와 책봉 관계를 수립했다. 남조의 송나라와 책봉 관계를 수립했다. 일본에다가 하나만 더 추가해 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일본이 자, 책봉을 받은 것 중에 시험에 나오는 게 있는데 요거 기억나나요? 한위 노국왕. 자, AD 57년에 후한의 광무제로부터 노국이란 나라가 책봉을 받았죠. 이때 위는 맡길 위자라고 그랬죠. 다시요. 이번에는 야마타이국. 이 야마타이국이란 나라의 자 무슨 여왕이? 히미코 여왕이 누구로부터 책봉 받았습니까? 히미코 여왕이 위나라. 그래서 몇 세기라고 했죠? 3세기. 그럼 요거는 몇 세기고요? 1세기. 요건 몇 세기고요? 3세기. 그래서 히미코 여왕이 책봉 받은 거는 위나라로부터 책봉 받은 겁니다. 요때 요거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건 나라 이름 위가 아니라 맡길 위자고 누가 맡긴 거라고요? 한나라. 이게 누구죠? 후한의 광무제. 요거는 나라 이름 위나라로부터 받은 거고 요게 앞에서 다뤘었던 내용인데 책봉 받는 장면입니다. 이거 외에 자 지금 보니까 5세기에는 남조에 누구 있었죠? 동진, 송제, 양진, 그 중에 송나라. 그게 5세기거든요. 그 송으로부터 책봉을 받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핵심 체크 쪽에 가게 되면은 맨 밑에 남조의 송나라와 일본의 책봉 어쩌고 나와 있는 사료가 있을 겁니다. 맨 밑에 그거 별표하시고요. 뒷장 넘어가시게 되면은 자 이제 돌궐이 성장했는데 자 돌궐 니은번 자 별표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탕후드라 2번은 아까 별표했고요. 자, 돌궐에 대한 이야기는 그 지도 밑에 해설된 게 있으니까 한번 꼭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압축 정리해드렸습니다. 앞에서. 그 다음 밑에 수당시대 국제관계에서 책봉 조공 관계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마무리하면 중국 내에서의 책봉 관계는 주나라 때부터고 주변 국가에 대한 책봉 관계는 자, 한나라 때부터인데 한나라 이후부터 자, 동아시아에서는 계속해서 이 책봉 좋은 관계가 뭐 된다? 지속된다는 겁니다. 당나라가 있었을 때 수나라 밑에 당나라 보이나요? 밑에 세 번째 줄. 당나라가 있었을 때 주변에 누가 있었죠? 돌궐 배웠죠? 오른쪽 갑니다. 토번 배웠죠? 자, 위구로 배웠죠? 자, 제가 아까 칠판에 달아드린 거 두 개. 자, 그 특징들 밑줄 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신라도 당나라와 많은 활발한 교류했고요. 신라 많은 교류했는데 그 중에 저 뒤에 신라원이라는 거 밑줄 그십시오. 신라원은 당나라에 설치된 신라 사람들을 위한 절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신라원이라는 건 절 이름이 아니고요. 성격인데 이 절에 많은 절이 있습니다. 수십 개가 있어요. 무슨 원이 있는데 그 신라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절이 바로 법화원입니다. 법화원 밑줄 걷나요? 그 법화원을 누가 만들었냐면 바로 장보고가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해상왕 장보고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발해로 가게 되면요. 발해는 두 번째 줄. 이 발해도 당나라로부터 책봉을 받거든요. 당으로부터 책봉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쓰고 있다, 안 쓰고 있다? 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책봉은 중국의 직접 지배가 아닌 겁니다. 알겠죠? 중국의 직접 지배가 아니라 동아시아에 형성된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자, 그러한 외교 형태라는 겁니다. 양국 모두에게 자신들의 어떤 정권의 안정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형성된 그런 외교 관계였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당나라의 책봉을 발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자적인 연호를 쓰고 있다. 자, 일본도 계속 수나라와 당나라와 교류했네요. 탕후드라 3번 정확히 발표하시고요. 밑에 있는 통일신라와 발해 설명이 다 된 것들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뒷장 넘어가시게 되면 탕후드라 4번이 보입니다. 다자이후 발표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삼국 통일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백강전투 그것만 맺어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탕후드라 5번 백강전투 왕별표 때리십시오. 시험 문제 무지하게 출제 잘 됩니다. 백강전투. 자, 그리고 밑에요. 책봉 좋은 관계의 활용은 읽어만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들이 다시 압축되어서 정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읽어보시고 오른쪽 페이지에 4번 책봉 조공 관계 요거 별표하시면 됩니다. 됐죠? 책봉 조공 관계. 자, 별표. 여러분 책봉 조공으로 표현하는 게 맞나요? 조공 책봉으로 표현하는 게 맞나요? 그래서 일부 교과서는 책봉 조공이라고 바꿔놨고요. 아직도 조공 책봉이라고 되어 있는 교과서 사실 있거든요. 근데 뭐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기출문제에는 조공 책봉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근데 책봉 조공이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은 좀 더 맞죠. 왜냐면은 책봉을 했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고맙다. 네가 나한테 책봉해서 우리 정권이 안정을 유지했어. 회복했어. 라고 이제 조공을 하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책봉 조공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만 기출문제는 조공 책봉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탕후드라 6번 읽어보시고요. 탕후드라 7번에 가면은 탕후드라 7번에 세 번째 줄 보십시오. 돌궐의 가한, 이 가한이 군주란 뜻입니다. 돌궐의 가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남쪽 발밑에 효성스러운 아들 둘이 있으니 나는 먹고 사는데 걱정할 게 없다. 그 효성스러운 아들 둘이 누구였었습니까? 바로 북제와 북주였었던 거죠. 그래서 책봉 조공 관계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었던 당나라까지 배웠었던 이 중국의 왕조와 그 동시대에 있었던 주변 국가들과의 어떤 관계를 연결시킨 건데 자 책봉 조공 관계 이 정도면 자 충분히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당나라의 키워드는 무슨 체제 확립이죠? 율령 체제 확립이죠. 그런데요. 이 당나라는요. 매우 개방적인 그래서 주변에 많은 국가들이 사신들이나 상인들이나 승려들이나 유학생들이 몰려드는 국제적인 국가 문화로 발전되거든요. 특히 장안성 여기가 국제도시인데 국제적인 문화가 발전됐었을 때 사람들의 왕래가 많잖아요. 그 과정에서 문화 교류가 많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 때 동아시아 자 문화권이 자 뭐 되느냐 확립이 됩니다. 그럼 동아시아 문화권 공통된 문화 요소가 뭐가 있었죠?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된 문화 요소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한자, 불교, 율령, 유교 요딴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한자나 불교나 율령이나 유교가 있었는데 동아시아의 문화권이 언제 확립됐다고요? 당나라 때 확립됐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당나라에 대한 정치 흐름을 봤잖아요. 그러면 이 시기에 이게 확립됐으니까 이 다음 주제들은 물론 한자는 단독으로 안 나오니까 빼고요. 이 다음 주제들은 이겁니다. 불교, 율령, 유교.
이 주제는 수능에서 무조건 하나 세 문제 100% 출제가 됩니다. 근데 당나라 때 교류가 되면서 주변 국가에게 이런 것들이 확립됐기 때문에 당나라의 정치와 시기를 이렇게 일치시켜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나오는 게 자 먼저 뭐가 나오나요? 율령이 먼저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주제사인데 이 내용이 조금 암기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다뤄야 됩니다. 무조건 세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예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